조금만 일찍 움직였다면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 처음 그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계세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그때 뭐저 경찰 사람도 오고 막 이래가 그러고 나서 집에를 안 들어왔어. 집에를. 그때 또 경찰들이 자꾸 오는 거야 집에를. 들어왔냐 어쩌냐.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는 한 남자. 전화가 왔었지 한 번은. 이제 집에는 못 들어오고 이게 사람도 죄냐 뭐 이래가면서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해 우린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강제 이별을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방송국까지 찾아와 다급하게 제보를 접수한 그는 그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우연찮게 그 여자를 알게 돼갖고 그래 서로 뭐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띄워놓고 이제 뭐 감금시켰다라고 막.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기 얼마 전 그가 납치, 감금 혐의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거를 주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한테 이제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여기다. 구치소에 수감된 나 씨가 자신의 구속 사실을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게 알려달라며 보낸 편지입니다. 같은 경우는 보여주라고 이랬는데 요새도 그거 두 개 다 준 거거든요. 감금했다는 게 아니다. 안에서 잠그고 뭐 이러는 게 없는 거 여기.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그렇게 알아야겠네. 자신이 아내를 감금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던 나 씨. 누군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듯 방 안은 잔뜩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큼직한 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눈에 띕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계속 만나고 같이 살게 된다. 안 하면 더 이상 못 만난다.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속되기 전 나 씨를 만났던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억울함이나 이런 거 되게 호소를 되게 많이 했죠. 진짜로 정말 내가 사랑을 했고 문자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런 게 다 여실히 드러난다. 경찰에서는 오히려 이거 좀 과도하게 우리를 좀 불조치하고 나한테 좀 이상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래서 체포 직전까지 나 씨는 여러 언론사와 인권기관에 도움을 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모든 게 아내와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장모와 경찰의 모함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게 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도 않았고 부모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 뜻대로. 저는 왜 과연 인권 어디에 있는가. 이대로 자신이 구속된다면 아내와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게 된다고 호소했던 나 씨. 그런데 나 씨 아내의 가족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보호자 나니까 신고도 했고 옷수가 뭐고 다 우리 집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였더니 가냐하지 마세요 하면서 전화 딱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모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가 막 해가지고 내가 그 주단대 버릇되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고소를 했군요. 항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혼인에 대해? 아무도 없죠. 본신고하면서 얘가 내 장에 돈이 나오는 걸 알고 본신고하면서 바로 뒷통장에다 돈을 들어게끔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런 인지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신 거예요? 저희가 수준이 뭐한 6살, 5살 수준밖에 안 됐죠. 나 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유인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그녀의 수당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SBS에서 왔는데요. 실제로 있죠? 아유 많이 와요. 전화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
당연하게 우리가 곤란해요. 왜냐면 걔는 보도 나가면요 그거 갖고 그 관련된 사람도 또 고소합니다.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다 걸어버리는 거야. 스치는 사람들은 다 뭐. 사건을 수사한 또 다른 경찰이 꺼낸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여기 운송자로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거든. 살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출소도 됐는데 전에 살인 사건 발생한 내용하고 지금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또 죽일 거냐. 나 씨가 17년 전에도 아내와 이혼할 것을 요구해온 처가 식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겁니다. 나 씨가 장애인 감금 강간 혐의로 체포되고 두 사람이 분리 조치되면서 상황은 종료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기들이 와서 막 또 다 뒤졌어. 아니 나 지금 놀란 게 형사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때 형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난 이해도 안 가. 나 씨가 체포된 뒤에도 이 집엔 또 한 번 많은 경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 나 씨의 방을 이잡듯 뒤졌다는 이들은 사건이 벌어진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의 형사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나 씨의 방에서 그들은 뭘 찾고 있었던 걸까? 중랑서에 구속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메모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겠다. 더 이상 딜레이 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압수수색했던 거죠. 수사팀을 파견한 이유가 다름 아닌 메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360개의 기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알파벳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본어, 특수문자 이런 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360개의 기호를 조합해 만든 암호로 나 씨가 어떤 글을 적어왔다는 겁니다. 실제 그의 방에선 암호로 보이는 문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이게 일본어랑 알파벳이랑 이렇게 섞어 쓰는 이런 버릇이 있네. 집에 문을 열고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검은색 백보드랑 흰색 백보드가 있었는데요.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암호로 적어두었던 나 씨. 경찰이 해독한 다른 암호의 내용들은 더 기이합니다. 그는 왜 이런 내용을 암호로 적었고 경찰은 무엇 때문에 그 암호들을 찾고 있을까요? 그런데 아동 실종죄 공소시효 계산, 특정 지역 연세 초등학교 실종 사건,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았죠. 구속되기 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나 씨가 18년 전 전라남도 강진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과 그 공소시효를 검색한 겁니다. 그 사건과 나 씨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아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약 20년간 수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의 파일이 이렇게 다시 열렸습니다. 6월이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오래전 이 지역엔 이런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1년의 간격을 두고 한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 둘이 잇따라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길에 그 사건이 있는 후로는 애기들을 데려다녔어. 밖에를 전혀 못 나가게 했어요. 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예. 첫 번째 아이가 사라진 건 2000년 6월 15일. 학교가 끝난 오후 2시 무렵 문구점 앞 평상에 앉아있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 6월 거짓말처럼 두 번째 아이가 하굣길에 사라졌습니다. (1학년 4반 30번) 이게 그림 일기 이렇게. 우리 하은이가 딱 7살이었어요. 책가방을 굉장히 커서
가방을 매면 그 녀석 그냥 머리 조금 하고 다리 조금밖에 안 보일 정도로 가방이 훨씬 더 커 보일 정도로 애가 작았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애교와 장난기가 많았던 전형적 막내딸 아이의 모습이었죠. 아이가 돌아올 시간 돼도 안 돌아.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집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아이하고는 헤어졌고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하은이는 오후 1시 학교를 나와 단짝 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와 헤어지던 하은이의 모습은 마을 주민에게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 골목 안 이발소 앞을 지나간 뒤 하은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행적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어요? 무슨 말로 어떻게 우리들의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어떻게 찾아지겠지? 1년이면 어떻게 찾아지겠지? 그래도 경찰이 있는데 우리 찾아지겠지. 찾아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만큼 세월이 지날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마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고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사라져버린 그 기막힌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가수가 이쁘신 게 누가 둘애가 저 너있는 배로 가면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너는 별로도 이쁘게 생겼다 이거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한테 그 얘기를 그래 불렀어라. 뒤 낮에 학교 패고 온 게 뒤 낮에지 이제. 이상할 만큼 닮은 두 건의 실종 사건. 이계중대 270명을 지원받아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각 읍면단이 파출소 직원들과 합체 300여 명이 동원됐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한참 또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봉고차 20여 명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들 있다가 갑자기 싫고 이렇게 가버리지 않았냐.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얘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처음에 수사하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늘 다니던 학교 앞에서 길을 잃었을 리도 없는데 누군가 아이들 유괴했다고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건 무슨 미스테리 영화도 아니고 정말 감쪽 같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 너하고 원수져서 네 딸 뭐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식으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당시 강력반 막내였던 강 형사는 탐문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들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장소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 아이가 몇 번 놀러 갔다. 그 무렵 한 젊은 남자가 동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름도 잘 모르고 젊은 총각이 하나 산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강 형사는 하은이가 사라지고 4년 뒤 다시 그 소문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금 경력이 이제 붙으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해결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2005년에 다시 제가 제 파트너와 수사를 둘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번 때라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용의자는 2개월 동안 여행을 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을 2개월간 다녀온 후 바로 군입대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죠. 당시 20대였던 남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던 나 씨입니다. 2005년
나 씨의 존재를 알고부터 그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한 강 형사. 살인으로 복역 중이더라고요, 용의자가. 자신의 이혼한 처의 동생을 살인해서 교도소에 수감 생활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전처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나 씨의 첫 번째 아내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었다는 그녀의 이혼에 얽힌 비밀.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혼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우연히 이렇게 집 안을 청소를 하던 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영화인지 알고 이렇게 틀었는데 그곳에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멍이 든 상태에서, 얼굴 같은데 멍이 든 상태에서 울고 있고, 이 용의자가 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얘 도망가다가 나한테 잡혀 맞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처가. 나 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감금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씨와 헤어지길 원했던 그녀는 이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와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뒤 나 씨가 아내 사는 곳을 찾아가 그녀의 남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강 형사는 그녀에게 그 비디오 영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생김새, 외모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질 않은 상태에서 하은이하고 흡사한 외모를 진술을 해버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번 정도 확인한 후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맞다. 나 씨의 전처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본 건 2002년경. 두 번째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대략 1년 만이었습니다. 어딘가 숨겨놨을 것이다. 갑자기 이제 진척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약간 흥분도 됐고, 잘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용의자 선정까지 하고 정말 곧 될 것 같은데. 두 아이의 실종에 나 씨가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 진실을 밝히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프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곳을 확인하고 했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 비디오 테이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씨는 살인죄로 수감된 직후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진에 있는 것 말고 광주에 있던 거요. 컴퓨터는 분리해서 망가뜨려 처분해버리지요. 내 짐이나 물건들은요, 광주에 있던 거요. 면회 오실 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안부만 얘기를 하세요. 궁금한 건 내가 물을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망가뜨려 처분하라고 한 걸까? 전처가 봤다는 그 비디오 테이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만 했어요. 고민만. 사실은 그 후부터 제 한계에 약간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증거나 증언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숱한 의혹만 남기고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그때 예기치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나 씨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현 씨인가요? 어린아이들 나오는 야동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나이 또래 뭐 그런 어린아이들 야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그런 추행이 들어왔던 거죠. 이제 야동을 보면서 이렇게 제 성기를 만진다든지 뭐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다든지 같은 걸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너무 아프잖아요. 힘들고 막. 그리고 수차례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의 진술에 또다시 비디오 테이프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성추행했을 때 항상 촬영을 했었어요. 비디오 촬영. 이런 캠코더 말고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어린 시절 민수 씨는 실종된 하은이와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 길이 아마 새로 나진 도로 같은데, 그래서 이 길이 지금 새로 나진 길이고요. 대부분 다 학생들은 다 이 길로 다녔어요. 루트는 거의 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남자 나 씨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사는 학생들은 집을 항상 지나가죠. 지나서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학교 뒷문 쪽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하은이와 민수 씨가 다녔던 통학로는 나 씨의 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없어진 나 씨의 집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담벼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항상 그 돌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약돌 같은 거 던지면은 그 돌소리 듣고 나와서 이제 문 열어주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지 보고 이렇게 손짓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했었거든요. 민수 씨가 나 씨와 알게 된 건 초등학교 4, 5학년 무렵. 워낙 어릴 테니까 그냥 좀 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네 형이고 그냥 가서 게임할 수 있고 그냥 가끔 하는 데로 가서 좀 학교 끝나고 놀다가 가고. 친절한 동네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느 순간 끔찍한 성폭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제 그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피하기 시작하면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어느 날은 제가 아예 그냥 논을 가로질러서 간 적이 있어요. 논을. 예. 근데 그 논 앞에 논두렁에 있더라고요. 그 형이. 근데 어떻게 알았더니 만원경을 들고 그 온 길이 하나니까 거기서부터 저를 본 거예요. 무서워요. 지금도 한 번씩 이제 극복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 한 번씩 생각나요. 피하고 거부할수록 민수 씨를 향한 나 씨의 집착과 폭행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 못 털어놨어요. 왜냐면 제 집, 큰아버지 집에 맡겨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데가 아예 없었어요. 나중엔 강진의 나 씨 집뿐 아니라 광주까지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층에 첫 번째 집에 본 이거 제 빨간 벽돌. 네, 뭐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제2의 범행 장소였던 이곳은 나 씨의 자취방이었습니다. 빨간 벽돌의 오래된 2층 집. 민수 씨의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을 민수 씨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큰 비디오 들어간 테이프 그런 걸 촬영을 했었거든요. 무서웠죠. 왜냐면 저를 찍는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찍은 건 없어요? 다른 사람 찍는 건 못 봤고 절 찍었었죠. 그냥 그런 이제 외국 그런 사이트 같은데 뭐 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폭행을 할 때면 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는 나 씨. 전처가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도 나 씨의 해명은 같았습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뭐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팔면 돈이 된다 해서 누군가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감금돼 있었다는 비디오 영상 속 골방의 모습이 민수 씨가 기억하는 나 씨의 자취방과 비슷합니다. 어떤 골방이었다. 밑에는 어떤 노란 장판인가 어떤 장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위가 신문, 창문 같은 것이 신문지로 이렇게 발라져 있었다 그랬어요. 나 씨가 살던 강진 집과 자취방에선 심상치 않은 물건들도 발견됐습니다. 2008년도 여름경 피의자 주거지 자취방 그리고 본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그 본가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발견이 됐었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별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더니 자신이 촬영했던 비디오 카메라가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전처분께서도 같은 모델이라고 혹시 확인을 해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대단히 수사가 진행된 이후로 그 당시에는 큰 발견이었겠죠. 그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합쳐해가지고 피해를 당했다는 별건의 남학생 그거는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습니다. 민수 씨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이 사건이 그 무렵 같은 마을에서 벌어진 두 아이의 연쇄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수감 중이던 나 씨와 피해자 민수 씨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막상 만나니까 제가
이게 덜 떨리더라고요. 그쪽은 보고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되게 여유있게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제가 그 맞았을 때 그 때리면서 했던 그 웃음이랑 좀 비슷해서 좀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민수 씨를 모른다며 딱 잡아떼던 나 씨 앞에서 민수 씨는 나 씨의 강진 집과 광주 자취방의 내부 구조까지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그 집에 학교는 안 다녔던 것 같은데 그 대학교 뭐 그런 이제 뭐 물건 같은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기념품 같은 거에서 대학생이구나 했었죠. 항상 그 비디오 테이프를 벽장에다 넣었던 것 같아요. 벽장. 결국 나 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나 씨는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아이 2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버렸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죠. 나 씨가 실종된 2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자백을 하고 인근 강에 가서 자기가 사체를 버렸다고 말하는 곳에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원을 그렸다고 자백할 당시에는 교도관이 1명 있었다. 당시 교도관 동정 일지에는 수감 중이던 나 씨가 2010년 7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장 검증을 갔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분이 2010년에 성주 하은이 실종 사건에 대한 자백을 하고 현장 검증을 갔다는 내용을 봐가지고요. 수사가 성공을 했다는 공소장 판결문으로 나왔겠지만 이제 수사는 엄청 실패했고 실패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조서에 아예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나 씨는 2 초등학생을 살해 유기했다는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민수 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99년 이전에 몇 차례 성추행을 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 집 안에 뭐 구조 뭐 그런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나 그런 어떻게 진행된 시기들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2000년이다 99년도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죠. 만약에 범행 일시가 2000년이었으면 공소시효가 살아있었고요. 범행 연도가 99년이었으면 공소시효가 종료가 됐습니다. 결국 1년 차례로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된 나 씨. 9년 전 2010년 여름경에 자백하지 않으셨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은 자백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던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기엔 참으로 절묘했습니다. 첫 번째가 실종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 강원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메모를 작성하셨는데 저희가 그 메모를 발견한 것이 2008년 압수수색을 통해서 용의자분 다이어리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실종된 직후 전국 여행을 떠났던 나 씨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곧장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 씨가 의가사 제대를 한 직후 공교롭게도 2번째 아이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 아이가 실종되고 한 달 뒤인 2000년 7월 여행 중이던 나 씨는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삼촌께 편지를 붙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어떠한 일과도 무관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일은 나와 상관이 없으며 나 또한 거짓을 말했음을 밝힙니다. 그 무렵 그가 쓴 일기장엔 묘한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글의 의미는 뭘까? 실종된 아이들과 한 마을에 살던 나 씨는 수사 초기 아예 용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 뒤에 태워서 다녔고 오토바이 뒤에서 태우고 다녔던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주소지에 주인을 상대 탐문해보니까 20대 초반의 남자 한 명이 사는데, 수상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찾아간 그곳은 나 씨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적을 다 조사했는데 행적이 알리바이가 다 맞았어요. 용의자의 동생을 수사한 거죠. 나 씨가 아닌 나 씨의 동생만 조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전부터의 그게 아마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뭐 기사 제보란이 있었어요. 하은이를 닮은 애를 봤다. 어디 봤는데 얘가 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하은이 실종 25일 만에 올라온 이 글은 자신이 돈을 받고 어떤 남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이라 밝힌 제보자는 남자들이 아이를 앵벌이로 팔아 넘길 거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됐습니다. 제보를 받고 경찰관들이 그쪽에 수사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었고요. 인근 모포라든지 심지어 부산까지 가서 일일이 다 지하철, 버스터미널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다녔죠. 경찰도 실종 아동들의 가족도 앵벌이로 팔려간 아이들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앵벌이로 혹시 데려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역전 근방이나 그런 곳으로 가서 그냥 쪼그리고 잠도 자보고 거기 가서 그냥 밤을 지새워보기도 하고. 어느 길거리에 하은이가 있지는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진 전국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죽었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죽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흔적이 나올 텐데 어쩜 지금까지 흔적 하나가 나오지 않고 뭐 직접적인 뭐 물증이라든가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뭐 없으니까 이 친구 정말 아무 혐의가 없는데 그냥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나 씨를 의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가족들. 한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들 중에도 여전히 이 제보를 믿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한테 맞춰놓고 이들 SBS 덮어요. 그만하고. 변호사님은 이 용의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제보한 내용이. 현재 수사가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있다던 당시 경찰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저도 그러지. 이제 새로운 사람, 아버님이 그 집에 아파트도 있고 거고요. 저거 어디도 있고 누구세요? 그리고 그럼 나오면 농사 짓고 살라고 사준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 자꾸 이렇게 부각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제보가 왔을 당시 경찰은 글이 작성된 순천의 PC방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작성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보글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제보글의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제 그 자기가 심부름을 와가지고 그 아저씨들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지나가는 아이를 왜 선정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고 범죄 사실이 전체 내용에서 단 2줄밖에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제보를 했다는 글과 달리 제보에는 아이의 감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특히 없는 정보가 뭐냐면 아이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따라왔고 반응 그때 어땠고 인계할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제3자적인 감정이에요.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심리 상태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위 제보라면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걸까?
혹시 수사의 방향을 멀리 돌려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 마을에서 마주쳐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경계심 없이 따라 나설 만한 사람. 저희들이 탐문하던 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용의자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용의자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뒤에 태우고 다녔기 때문에 일면식이 있죠. 서로 아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놀러 가자 하면 갔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스스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뒤늦게 나 씨를 주목하게 된 경찰은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가 수감됐던 교도소 안에서 중요한 문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분이 생활하고 있는 소감실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발견됐죠, 암호가. 바로 여러 문자와 기호들을 조합한 암호로 작성된 메모들입니다. 그런데 그 암호의 내용이 본인이 약 10년간 암호를 써왔다. 앞으로도 보안과 암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교도소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 심경을 쓸 수가 있겠지만 출소한 이후에도 쓸 수가 있겠다. 어떤 내용을 썼다고 하면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계속 간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 200페이지 분량의 암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암호랑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더 컸죠. 그리고 반은 그런 마음이었고 반은 기대감이었죠. 그 사이 더 복잡해졌다는 남자의 암호. 그냥 보면 글씨 같지만 이게 좀 자세히 보니까 다 이상 기호들이네요. 360개의 기호는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하고 관련이 됐고요. 그중에 숫자도 있고 뭐 느낌표, 마침표 같은 특수문자도 있고 그 문자 자체가 해독 불가의 목적으로 쓴 기호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헷갈리게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암호를 만들고 꾸준히 연습하며 비밀 글을 작성해왔던 겁니다. 360개의 문자와 기호로 작성된 암호엔 자신을 찬란국의 임금이라 지칭한 남자의 끔찍한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음란물 촬영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아동 그루밍에 대한 그런 욕구들, 그리고 사이코패스 수를 배치겠다, 음란물을 촬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는 왜 이런 글을 암호까지 만들어 비밀스럽게 적어온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그에 대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잠깐 놀러도 가고 그래서 그럴 때 좀 싫어도 하더라고. 싫어했어요, 놀러 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가끔 걔가 부른가 봐. 당시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지? 강진에 살 때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곤 했다는 나 씨. 그냥 동네 이웃이라서 바로 옆집 근처였거든요. 네, 뭐 안 가려고 해도 이제 놀러 오라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저랑 동생한테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이제 성기를 막 만들라다든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버리고 이제 그런 게. 그 시절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아동이 민수 씨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한테 되게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생각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나중에 그럴 수도 이 사람이 가능성이 많겠구나. 우린 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감금 강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메모를 전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나 씨. 방송 직전 우리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범죄 혐의는 의심일 뿐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본 제보자의 이야기는 방송을 보류하십시오. 경찰 측의 의심 내용만 흘러나오게 되면 현재의 재판까지 진실이 덮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모함인 만큼 이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는 편지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 제보자가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 의심에 의해 의혹이 되었고 경찰은 근거 없이 제보자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조작을 많이 하고 왜곡을 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이들이 경찰, 검찰에게 당합니다. 본 제보자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제보자가 진실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명으로 방송국에 제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게 아내가 장애인이라는 편견, 자신이 전과자라는 편견 때문에 생긴 일이라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취재하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인성스럽게 뭐 추리 같은 것도 나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거기나 혼자 사니까. 그런 것도 보내고 뭐 시 옛날에 시인이었다고 네. 시 옛날에 자기가 시 쓴 거라고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외로운 이웃에게 꽃을 선물하고 시를 적어줬다는 남자. 내가 이제 이걸 언덕에 올라갈 때는요, 제가 밀어줬어요. 밀어주고, 어머니 내가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내가 닭가슴 하나 두 개 잡으면요, 둘이 한 병씩 누나 먹고. 유독 부침성이 좋고 잔정이 많았다는 나씨. 또 작가라고 본인이 그랬나 봐요. 아, 나 방송 작가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자신을 시인이며 방송 작가라 소개했다는 그를 이웃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야 뭐 어떤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착하네요. 도와주세요, 진짜. 도둑질을 했다던데 뭐 이런 애 아니야, 절대. 하지만 그가 이웃에게 보낸 편지 속엔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 한 행동은 자신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어느 각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라라는 부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프레임대로 움직이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아동 성범죄자들도 보면은 동네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양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통제 가능한 사람만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친절한 가면 뒤에 가려진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전남 경찰청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를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전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아동 실종죄 공소시효 계산, 특정 지역 연세 초등학교 실종 사건,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았죠. 진실은 누구보다 나씨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17일 최초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때 실종된 것을 알고 있냐 아이들이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언제 실종된 것을 언제 알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진술을 거부하셨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계시죠. 단 한 번의 자백과 번복. 그 뒤로 나씨는 두 아이의 실종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용의자가 왜 내가 그 범인이 아니다는 해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나서서. 그때 당시 비디오 테이프는 어떤 거였다.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런 동영상 찍었던 아이가 어떤 애였는지 이런 부분 자기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왜 연관이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일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가 합리적이면 저희도 그분을 용선상에 제외하고 아이들 찾는 데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동안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겠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죽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떼면 그 녀석 이름이 그렇게 서편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등본을 떼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 여전히 떼보면 우리 막내가 올라가 있죠. 여전히 그 녀석은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말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녀석은 우리 곁에 내 안에 있죠. 곁에 있었다면 25살 어엿한 숙녀가 되었을 막내딸.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도 가족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한 남자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이나 흘렀다고. 근데 앞으로는 30년이 흐를 거고 앞으로는 40년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내 찾을 거고 끝내 노력을 해야죠. 이번에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끝이 아닌 시작이어만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와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6월 전라남도 광진에서 실종된 두 초등학생의 행방을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